최근에 월요일 저녁마다 이 마인드 관련된 영상들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 할 얘기도 약간 마인드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내 인생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부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한다. 두 번째, 부를 늘리는데 시간, 돈, 에너지를 쏟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겉모습보다는 경제적 자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 자녀들이 자립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지원 안 하니까 자립적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이 책에서 정리한 부자들의 공통점 7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달리는 어떤 댓글이나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냐. 당연한 얘기들 아닌가? 돈 벌 기회를 잡았고 부자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 돈을 버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거꾸로 물어보면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게요, 제가 왜 못하죠? 라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그걸 해나가는 그 노력이, 그 의지와 그 실제로 시간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 7가지의 공통점을 말하고 이거를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라고 말해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저거를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있습니다. 바로 부자가 못 되는 공통점인데, 방금 말한 그 7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뭐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가진 것에 비해서 과소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진짜 잘하죠. 그리고 부를 늘리는데 시간, 돈, 에너지를 안 씁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거에는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이 뭔가 부자가 되는데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뭐 거기다 돈을 막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내 온 신경을 다 쏟는 일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이 나쁘죠. 경제력이 나빠지는데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는 싶어. 우리나라는 또 비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없어도 우리가 돈은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항상 가오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죠. 항상 이게 술을 먹고 나면은 내가 계산한다 하면서 막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남이 사는 꼴 못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잘하죠. 성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성인이라는 거는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지원을 해줘요. 우리 애가 좀 잘 됐으면 해가지고 뭐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직업을 못 얻으면 어떻게든 뭐 좀 챙겨주고, 그리고 뭐 애가 뭐 자취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들은 가만두질 못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뭐 반찬도 해주고 어떻게든 챙겨줘.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성인인데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돈 벌 기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2번을 안 하니까 당연히 6번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합니까? 항상 껄껄껄만 하잖아요. 그때 할 걸, 막 그때 하지 말 걸 하면서 막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게 된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고소득인 직업을 얻어라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쉬운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뭔가 돈을 창출이 된다거나 연봉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어쨌든 보상이 좀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좀 부실하다거나 아니면은 막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막 들쑥날쑥한다거나 하면서 무언가 부자가 될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이 7가지를 지키는 게 훨씬 쉽고 우리가 아마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의 어째 보면 핵심 주제입니다. 이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디드로 효과가 뭐냐면 이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친구가 어느 날 철학자 이 디드로한테 빨간색 가운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입어봐, 이쁘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빨간색 가운을 딱 입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잠깐만, 우리 집에 빨간색이 없네 해서 하나씩 가구랑 카페트랑 이런 것들을 빨간 걸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빨간 가운이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모든 가구들을 다 바꿨다. 그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이 디드로 효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니까 그에 어울리는 또 다른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망치게 하는 그런 효과죠. 자, 자동차야말로 이 강력한 디드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뭔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디드로 효과 때문인데, 이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차를 그냥 저 어차피 뭐 출퇴근하려고 사요 라는 식으로 뭔가 단순하게 샀지만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자동차를 사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립니다. 자동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동차에 걸맞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운을 사서 어느 순간 모든 가구를 다 바꾸듯이 말이죠. 차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거를 하려고요. 이게 사람의 어떤 본성입니다. 나는 원래 차가 없었으니까 뭔가 차가 필요한 데를 안 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차가 생겼어.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차가 생겼으니까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 기본적으로 나는 차가 없을 때는 원룸에 살아도 상관없었어. 왜냐면 난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내가 이제 차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집을 고를 때 주차가 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주차가 된다는 건 뭐죠? 차에 걸맞는 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을 조금 더 좋은 데를 살아야 돼. 주차가 불편하면은 왠지 짜증이 나. 차가 없었다면 하지 않을 소비나 하지 않을 사고적인 판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주말에 어디 간다거나 아니면 휴가 있을 때는 어떡하죠? 원래는 차가 없었잖아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한다거나 차와 상관없는 어떤 선택들을 했었을 텐데 이제는 차가 있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되죠. 여행을 떠난다든지 드라이브를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캠핑도 많이 하시니까 캠핑을 한다든지 등등 차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았던 소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차를 샀는데 가만히 세워두라는 얘기냐? 차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캠핑도 가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세워둘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샀냐 이거죠. 내가 차를 매일매일 타야 되고 이 차를 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진짜 포터에 배추를 싣고 다니면서 배추를 파는 사람이면은 차가 필수품이겠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차를 좀 타야 됩니다. 이런 그 선호가 바뀌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면 나는 도대체 왜 산 걸까? 어차피 세워놓을 거를 내가 왜 샀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이라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죠. 왜 그러냐?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고 경차를 사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차가 필요한 거고 교통수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 제일 싼 거 그것도 감가상각 많이 된 중고를 사가지고 이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비싼 차를 사냐? 이런 댓글 달린 분이 있습니다. 영상 보기가 무섭다. 요즘에 제가 좀 약간 절약에 대한 얘기, 마인드에 대한 얘기라니까 영상 보기가 무섭다. 왜? 신차를 사야 되니까. 1년만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차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트를 눌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트가 좋아요는 아니죠.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신차를 사야 되는가? 나는 교통수단인데 이 비싼 차는 더 문제입니다. 뭐냐? 차가 생김으로써 디드로 효과가 일어나는데 비싼 차는 추가적인 디드로 효과가 일어납니다. 내가 경차를 탈 때랑 그랜저를 탈 때랑 G80을 탈 때랑 그에 걸맞는 소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차는 사고 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 말은 본질이 뭡니까? 경차가 도시에서 사고가 난다고 큰일이 나겠습니까? 시속 30km, 50km로 달리는 이 도시에서 맨날 막혀가지고 이 속도를 낼 데도 없는데 사고가 나봐야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근데 경차를 사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외로 나간다든지 뭔가 야외로 나갈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서울 사는데 부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라는 거는 내가 부산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차를 좀 경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사가지고 단순한 교통수단보다는 취미생활 겸 추가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거 있죠. 부를 만드는데 시간, 에너지,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래야 부자가 되더라 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차를 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를 사는 순간 이것과 멀어집니다. 부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기도 좀 점점 줄어들고요.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요. 그리고 돈도 다른 데 이제 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차를 통해서 내가 예상보다 더 큰 소비를 하면서 이 내 인생이 살짝씩 꼬여가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강력한 소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디드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전월세입니다. 이 전월세를 사는 순간 디드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전월세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매는 자산을 매수하는 거죠. 자산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월세라는 건 뭐죠? 임차죠. 임차는 철저하게 소비입니다. 이 전세 월세를 사는 순간 무조건 소비가 일어난다. 이 전월세 산다고 해서 돈을 벌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화해보면 차나 전셋집이나 똑같은 개념이다. 자, 제가 아까 차를 얘기를 할 때는
그래 맞아. 저 카푸어 돈 뭐 월급 300밖에 안 되는데 막 그랜저를 사고 막 팰리세이드를 산단 말이야. 이 카푸어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찌찌찌 거리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아니 본인은 그러면은 주거, 전세, 월세는 과연 본인에게 알맞게 절약해서 잘 얻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남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집에 사는 순간 걸맞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사야 돼. 그리고 이건 필수야. 저건 없어. 저건 없으면 큰일 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작은 집, 좀 나쁜 집에 살 때 들어가는 소비와 좋은 집, 멋진 집에 살면 살수록 소비가 달라진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뭐 이런 짤방 있죠. 이것처럼 이 집에 걸맞는 물건을 집어 넣어야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디드로 효과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구글에서 자취집 꾸미기, 뭐 자취방 꾸미기 하면은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 집을 꾸미고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기왕 사는 거 자기 집 좀 이쁘게 해놓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뭐 보여줄 때 좋으면 얼마나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막 열심히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냥 안 좋은 집에 살아라. 왜 그러냐? 꾸밀 마음이 안 든다. 안 좋은 집에 살면은 꾸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집을 꾸밀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나는 과소비를 한 거라는 겁니다. 왜 꾸미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집을 그냥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건 나의 약간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거고 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좀 하면서 이왕 보내는 거 좀 멋지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과한 소비다. 안 좋은 집에 살아라. 그럼 꾸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자,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현재를 너무 포기하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뭐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현재를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내가 악착같이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틀렸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사실상 너무 과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뭐 1년에 한 번 여행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차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가끔씩 그래도 취미 생활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집이라는 게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좀 깔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왕 집을 좀 살면서 좀 꾸미면 괜찮지 않을까? 누굴 초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과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자가 못 되는 공통점.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자체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거기다가 부를 늘리는데 시간도 에너지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과소비가 겉보기에 치중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1번을 했더니 2번이 되고 3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거비 비율은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령 소득에서 주거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월 300 정도 받는다. 월 300이 12개월 평균 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4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45만 원 이내에 전월세 이자랑 관리비를 막아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야 나머지를 한 15%에서 뭐 한 20 몇 프로 쓰면서 저축을 그래도 한 60%, 한 5, 60%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거비 말고도 이 현대인들은 쓸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거비를 극도로 낮춰야 되고요. 당연히 교통비, 차량 유지비도 교통비니까 교통비도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거 환경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정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300 버는데 45만 원에 지금 서울에 월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에 고시원도 그 정도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더 못 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사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면 또 외곽으로 나가는 거고요. 서울에서 살면서 내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주거까지 내가 챙기려고 하면은 나는 부자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차도 안 사고 단칸방에서 막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사람이 진짜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언제까지 차도 없이 단칸방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한탄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아까 말한 거 있죠? 부자가 되는데 부를 일구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자. 그게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탄할 시간에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다들 성공한 이후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되게 쉽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희생이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본인의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취미나 아니면 본인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 부를 일구는데 올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에 항상 말하는 이야기죠. 지금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미래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현재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산다 아니면 내 조건이 점점 고통스럽게 나 스스로 몰아간다 이거를 슬퍼할 게 아니라 미래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스타 볼 시간에 내 통장 내역을 봐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남의 인스타를 보면서 무언가 막 비교하고 한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런 바램 아닌 바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시간 아까 말한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내 부를 키우고 내가 부자가 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다. 내 통장 내역을 보세요. 그러면은 남의 인스타 보기가 싫어질 겁니다. 부자가 되는데 시간, 에너지,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면 그때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라는 거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15% 주거비에 쓸 수 있는 15%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그때서 내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끼고 이 고통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부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믿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시면은 앞으로 선순환 구조가 인생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한탄하고 이 퍼센트를 안 지키고 그냥 나는 300 벌지만 월세를 80, 90짜리를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남의 인스타를 보고 그리고 차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차도 하나 사고 자취집이니까 좀 이쁘게 꾸며야 될 것 같으니까 이쁘게도 좀 꾸며놓고 요즘에 캠핑이 대세라고 하니까 차박도 한번 가면서 내 인생은 왜 안 바뀌지?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한탄한다고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는 소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진심으로 지키고 살면은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은 부자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뭐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 리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한 사례가 나와요.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되게 삶이 고달프고 팍팍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조지 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살고 돈도 잘 아껴가면서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관광의 도시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도박 카지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자연스럽게 카지노를 간 거예요. 근데 카지노를 가가지고 쓱 둘러봤는데 뭐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이제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갑니까?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이 가는 거죠.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조금 있었는데 그걸 한 15분 만에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그냥 뚫레뚫레 하고 있다가 한 2, 30분 만에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잃을 때 한 번에 다 잃거나 너무 허망하게 잃으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이 아슬아슬하게 막 조금 땄다가 잃고 조금 땄다가 잃고 하면서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현금 인출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200를 뽑습니다. 근데 $200를 뽑을 때 3.5달러의 수수료가 나오죠. 상당히 수수료가 센 건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걸로 벌면 되니까. 카지노는 공짜로 술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야 이게 술값이 얼마야 하면서 이제 즐겁게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술을 갖다 주는 서빙 직원한테 $5짜리 팁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얼마 만에 잃었냐?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0를 또 날립니다. 또 날리고 나서 딱 옆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옆 테이블은 $1,000를 잃고 있었거든요. 나는 $200를 잃은 게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이분이 다음날 호텔에서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커피숍을 갑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숍에 딱 갔는데 커피 가격이 $4래요. 그러니까 $4니까 어제
실제 내가 날린 돈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돈이 아깝다. 이거 돈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가지고 호텔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팁도 막 주고 $200도 막 쓰던 사람이 하루 지났더니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달라지는 이유,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후회하는 이유인 거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쓴 거죠. 그러다가 정신이 든 것뿐입니다. 내가 원래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라면은 쓰지 않을 소비를 정신줄을 놓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냥 정신줄을 그냥 놨던 거예요, 잠깐. 그랬더니 쓴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후회가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쓰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읽으시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약간의 각색을 할 거지만 정신줄 놓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6가지 기준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 회계, 공짜라는 착각, 지불의 고통 감소, 상대성, 기대치, 자제력이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리적 회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계부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은 항목을 나누죠. 식비는 얼마를 쓸 거고요. 의료비는 얼마를 쓸 거고, 용돈 얼마 쓰고, 생필품비 얼마 쓰고, 예비비 얼마.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야 되니까 여행비로 얼마씩 저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있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제 회계를 내가 하는데 항목을 막 나누다가 보면은 이 나눌 때 써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저축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짜야죠, 당연히. 근데 아닙니다. 이 저축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을 짤 필요가 없어요. 저축하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번 저축을 한다. 2번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 이러면 저축이 무조건 됩니다. 저는 70% 저축할 건데요. 그럼 70%를 떼가지고 먼저 저축을 하고 나머지 30%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저축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계부를 백날 써봐야 맨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저축액을 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축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행이나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일이나 무언가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가 그런 비정기적인 어떤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이벤트 있죠. 이럴 때 심리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이쁜 어떤 뭐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 보였어. 그럼 보통 같았으면 난 의료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안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난 여행을 온 거니까. 나는 지금 기념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생일이니까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 라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짜라는 착각입니다. 아까 그 존스 그분도 그랬죠. 공짜로 술을 주니까 공짜 술? 이건 마실수록 내가 이득인데? 라는 생각에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다는 건 뭐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카지노에서는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를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공짜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소비를 하고 끝나는 게 이 패턴입니다.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마트 시식 코너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막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좋아. 항상 그 기름진 것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미트볼을 주든 아니면 무슨 떡갈비를 주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것만 딱 먹고 절대 안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어보면 또 괜찮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옆에서 이제 말없이 이렇게 구워주세요. 그리고 말없이 이렇게 구워주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어. 그리고 이거 하나 사놓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보통 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먹으러 갔다가 쓱 나도 모르게 하나 담습니다. 이게 바로 공짜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트 가가지고 시식했던 걸로 번 돈보다 아마 거기서 산 금액이 몇십 배는 더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지불고통 감소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존스 그분은 카지노를 할 때 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칩으로 바꾸니까 뭘 잃죠? 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현금으로 만약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걸었으면은 마음이 아주 부담감이 확 커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칩으로 바꿔놓다 보니까 칩 3개, 4개 막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돈을 거는 거죠. 어떨 때 막 올인도 합니다. 이게 지불고통 감소라는 개념인데 칩을 먼저 바꾸고 중간에 막 게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걸 때마다 돈을 현금으로 바꾸게 하면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잃었네.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전략적인 행위인데 이걸
우리는 매일 합니다. 뭘로 하죠? 신용카드로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건 뭐겠습니까? 신용카드사가 나를 이뻐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한 번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개인이 최대한 많은 소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많이 써야지 내 매출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지불 고통을 감소시켜 준 겁니다. 매일매일 현금을 쓰게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돈을 지불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29일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상대성입니다. 이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큰 지출 앞에서 작은 돈은 푼돈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이 현금 인출을 했죠. 그때 200달러를 뺄 때 3달러 50센트가 수수료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적지 않거든요. 1%가 넘는 게 수수료였는데 그냥 푼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겪죠, 저희가? 자동차 옵션을 고를 때 보통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동차가 뭐 등급 있잖아요. 뭐 기본이 있고 뭐 프레스티지가 있고 막 이렇게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 옵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 더 올라가.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 그다음에 차를 바꿔버려. 소나타로 시작했다가 그랜저로 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럴 거면 그랜저지 하면서 그랜저 깡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거를 겪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동차라는 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 이 옵션들을 조금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한 100만 원, 뭐 7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옵션들이란 말이에요. 있으면 편한 건 다 알아. 근데 이거 하려니까 금액이 또 부담되기도 해. 그렇지만 이 앞에 자동차, 내가 어차피 3천만 원짜리 사는데 3천만 원을 사나 3,200만 원짜리 사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논리가 돌아가죠. 200만 원 없으면 죽냐? 그냥 열심히 더 벌면 되지. 아니면 오래 타자. 오래 타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특히 안전 관련된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걸로 갑니다. 사고 한번 막아주면 옵션값 뽑는다. 그리고 가장 이 상대성 이론이 멋지게 작동하는 게 바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 준비할 때는 정말 이 상대성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수령 300밖에 안 되는 소득을 버는 분이 막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을 막 긁어버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30일을 일해가지고 300을 받는데 3일 만에 다 써버려요. 그럼 뭐 호텔만 씁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돈들 막 다 합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결혼식에다 갖다 붓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전형적인 큰 돈 쓰다 보면은 자잘한 돈들을 그냥 푼돈처럼 느끼는, 어느 순간 내가 재벌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나 이번 달에 뭐 200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넣어줄게. 근데 3일 뒤에 나 150 필요한데 또 줘. 이번에 또 70만 원 나가는데 해. 나 이번에 예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럼 한 얼마지? 한 2천? 알았어,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연봉이 막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다섯 번째가 기대치입니다.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약간의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본인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린 사실 다들 그냥 평범하고 다 별거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그냥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작동을 하냐면 어떤 주목받는 날 있죠. 아까 말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뭘 합격을 했어요. 뭐 이렇게 남들한테서 주목을 받는 날, 주목을 받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잖아요.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기대치를 높여버려요. 그다음에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려는 소비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껏 결혼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는 거죠. 왜? 난 특별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난 특별해 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돈을 더 과소비한다는 겁니다. 남들의 기대치를 맞춰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막 턱턱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부자여가지고 남는 돈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쓰다가 후회를 해. 근데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그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가장 극대화되고 있죠? 인스타에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죠. 인스타에 보면은 본인의 능력 대비 10배, 20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나는 특별하다고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제력입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타인의 상냥함이나 친절을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들거나 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상냥하게 나한테 요청을 하면은 거부하기가 좀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좀 거절했다 좀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쓱 소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마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돈을 썼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6가지의 실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쓰고 후회를 하죠. 자,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반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예산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심리적 회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저축 그냥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아끼는 거죠. 저축을 50%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머지 50%는 쓰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심플하게 바꿔보면 됩니다. 나는 50% 먼저 뚝 떼가지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쓰겠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어떻게든 아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항목을 지정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한 아끼는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500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 소비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든 아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이 저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짜를 멀리 하시면 돼요. 공짜라는 거를 좋아하는 순간 보통은 내가 더 큰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무언가 공짜라는 게 있다면 조금 좀 멀리 하시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라리 내가 소비가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불을 뒤로 미루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즉각적인 지불을 해버리면 됩니다. 현금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소비가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쓰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현금을 아예 안 받아주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들을 위해서 체크카드 정도 체크카드도 뭐 한 30만 원 많아봐야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체크카드는 쓰고 그리고 현금을 위주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카드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상대성 업색 있죠. 결혼식 뭐 아니면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돈을 막 턱턱 쓰는 그런 거를 없애려면은 가능하면 그런 큰 돈 자체를 안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면 돼. 결혼식을 안 하면 잔돈을 안 쓰게 돼 있어. 근데 결혼식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걸 꼭 해야 되나? 과연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을 꼭 해야 되냐? 우리가 꼭 드레스를 꼭 이만큼 비싼 걸 빌려야 되는가?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잔돈은 푼돈이야 라고 하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잔돈뿐만 아니라 이 큰 돈도 어떻게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사야 된다면은 조금 싼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선택하면 뭐 인생이 망하는지 대부분 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내 인생과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 한때 지나가는 이 어떤 감정이나 그 느낌 때문에 몇만 원에서 몇십, 몇백만 원까지 쓰기도 하죠.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는 꼭 의식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없애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좀 세뇌를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믿고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남들이 나를 별거 없는 존재로 인정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척을 하죠. 특별한 척을 하지 마시고 이런 돈 잘 모으셔가지고 실제로 특별한 존재가 되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좀 꼬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제력입니다. 이 친절한 모습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거나 조심하면 좋겠죠. 물론 친절한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보통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무언가를 상냥하게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의식적으로 좀 멀리하면서 최대한 나의 어떤 자산이나 나의 소비를 좀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신줄 놓는 6가지를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나는 과연 정신줄을 몇 번이나 놓는지 아마 하루에 여러 번 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정신줄을 한번 꽉 잡으셔가지고 내 소비부터 통제하시고 돈 잘 모으셔가지고 진짜 내가 특별해지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돈을 잘 소중하게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줄 놓고 돈 쓴 일이 있다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투자 마인드, 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영상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책의 어찌 보면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좀 강조해야 되겠죠?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거를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냥 화폐죠. 화폐. 물물 교환의 수단.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폐가 뭐 조개다, 조개 껍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로 바꾸는 거죠. A와 뭐 이렇게 B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뭐 쌀포대를 들고 가가지고 고기랑 바꾸면 확실하지만 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막 위생도 문제가 되고 상하기도 하고 제품을 막 도난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편리의 의미로 조개 껍질, 뭐 화폐, 동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바꾸는 수단이 된 거죠. 아주 이제 초창기 인류 문명은 이제 조개 껍질 뭐 이런 걸로도 했다지만 한국은 쌀이었습니다. 쌀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쌀포대를 가지고 뭐 고기로 바꿔 먹고 뭐 이런 것들 사극 보면 뭐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물물 교환의 수단,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물물 교환의 가치보다 조금 더 상급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물건끼리 바꿨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물건이 아닌 무형의 개념과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을 뭐 아끼기도 하고 어떤 편리함을 사는데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안전함을 얻는데 돈으로 교환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물 교환을 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왜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나는 뭐랑 바꾼 겁니까? 그럼 나는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나의 시간을 제공을 하고 돈이라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바꾸는 수단에서 이제는 자유의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군가의 시간을 삽니다. 누군가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일을 얘한테 시키니까 나는 시간이 자유롭네. 잠깐만. 나는 돈을 가지고 얘한테 일을 시켜놓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겠네. 나는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고 나는 조금 잠을 잘 수도 있겠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겠네. 라는 자유의 의미가 돈에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싶고 또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거 즐겁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돈 가지고 소고기 바꿔 먹고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돈만 많으면 소고기를 알아서 배달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표,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겠죠. 돈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이거든요. 규제고.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무언가 자유를 살 수 있다면 누군가의 자유를 내가 물물교환으로 가져온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면 자유가 억압되고 구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자유의 의미가 더 커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들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될 돈을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고 내가 원래 이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덜 받게 되고 한마디로 나의 돈이 한정적이 됩니다. 돈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진 거랑 1대1로 교환하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과랑 귤이 있다. 여러분들은 뭘 먹을 겁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잠깐만, 나는 귤을 좋아하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귤 먹을게요. 아니요, 저는 사과가 좋습니다. 그럼 저는 사과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한마디로 이 사과와 귤 이걸 놓고 보면은 그냥 내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조건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돈을 붙여보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요즘은 뭐 비싸다고 하는데 뭐 7,000원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과 하나가 7,000원인데 귤은 10개에 7,000원이야. 자, 그러면 뭐 먹을래?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하죠? 내가 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귤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사과가 요즘 비싸네. 한 개에 7,000원이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귤은 10개를 살 수 있다고? 그럼 나 귤 10개 사가지고 친구도 주고 가족도 주고 해가지고 나눠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취향만으로 고르지가 않는 거예요. 돈
돈이 걸리는 순간 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이 돈의 위력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돈이라는 게 걸리는 순간 나의 취향을 희생한 거죠. 자, 이 돈이라는 게 이제는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돈의 무서움이죠. 자, 그래서 돈은 자유라고 했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희생도 됩니다. 이제 이 희생의 의미가 추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개념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다. 버는 족족 다 썼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그냥 즐겁게 살았습니다. 뭐 20대 초중반에 돈 벌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뭐 차도 바꾸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명품도 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자유도 되지만 희생도 된다고 했죠. 그럼 내가 돈을 썼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한 그 행위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난 희생한 게 없었는데? 난 20대부터 즐겁게 살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분명히 희생하고 갖다 바쳤을 겁니다. 뭘 바쳤을까요? 내가 현재 잃은 게 없다면 미래에 무언가를 갖다 바친 거죠.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 멋지게 살았습니다. 진짜 뭐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라는 분들은 미래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물물교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돈을 열심히 쓰고 재밌게 살았다면은 나중에 미래에 돈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보라. 이런 거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을 텐데 이 기회비용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나는 돈을 쓰는 순간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많이 가진 거를 소중히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많으면 사실 많은 거를 잘 아끼고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될 텐데 그냥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뭔 상관이야 라고 그냥 대충 대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백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열심히 취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백수, 저도 옛날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백수는 뭐 합니까? 백수의 가장 장점이 뭐죠?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 많은 시간을 나의 자기 개발이나 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백수들은 뭐해? 그냥 뭐 대충 일어나서 게임하고 밥 대충 먹고 극적극적 하면서 뭐 넷플릭스 보고 뭐 놀잖아요. 홈키퍼잖아. 홈세이퍼 뭐 이런 거죠. 내가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낭비를 해. 이게 백수의 하루 아닙니까? 근데 뭐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백수를 하고 있는 분도 시간이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오늘 대충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일이 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만약에 천사든 악마든 만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너는 죽는다. 앞으로 딱 7일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정말 그렇게 대충 살면서 보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뭐 저도 여기서 뭐 자유롭진 않지만 내가 오늘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시간 아껴가지고 알차게 보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한테 시간은 너무 많은 존재고 어차피 오늘 대충 써도 내일 또 24시간이 다시 풀 충전이 되거든. 24시간이 다시 완충되는 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쓰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즐길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돈은 무조건 교환이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나중에 큰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죠. 짜장면 값도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럼 짜장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돈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20살 때도 경험해봤지만 최저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짜장면을 하나를 시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 먹는 돈도 10,000원, 나의 1시간도 10,000원이라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1시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시간당 10,000원 받고 있는데 짜장면 먹을 거예요? 아니면 짜장면 안 먹고 1시간 덜 일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를 삽니다. 근데 차가 사실 집 빼고는 거의 엄청나게 비싼 아주 큰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차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차에 대해서 약간 조금 조심해서 살아. 차 사면 돈 못 모은다라고 하면은 항상 댓글이 달립니다. 뭐가 달리죠? 좀 차 좀 사면 어떠냐. 지방은 차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사는 거
되고 좀 안전한 거 사야 되고 SUV도 사야 되고 이왕 사는 거 신차 사가지고 오래 탈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뭐 합니까? 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차 사셔도 됩니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사도 돼요. 대신에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야근을 하세요. 야근을 하루 2시간씩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를 사는 대신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내내 퇴근 시간을 2시간 늦추시고요. 5년간 열심히 야근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 야근 얘기를 왜 했냐? 요 한 2시간씩 일해가지고 5년 정도 하면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뭐 야근 수당이 있다고 치면 요 정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야근을 2시간씩 5년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고? 이 차를 가지려면? 내가 과연 그 정도로 차가 필요한가? 이렇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여행이 힐링입니다. 여행 가는 거 좋죠. 그러면 여행을 가는 대신에 그 여행을 내가 뭐 한 20년 동안 많이 가겠죠. 그럼 그 간 돈이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요. 전 아이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희생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학비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됐다. 내가 여행을 가는 대신에 2천만 원의 여행비만큼 우리 아이가 대출을 받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과연 그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할 수가 있겠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게 사실 다 배우고 아는 내용이지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념을 갖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이 말이 어려운 것 같고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희생이다.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카드, 대출, 할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쓰면은 사실은 이것도 다 나중에 갚아야 되고 희생인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죠. 카드를 쓰면 나중에 한 달 뒤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당장 쓸 때는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돈을 쓰고 후회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된다. 후회하는 이유는 정신줄 놓고 소비를 한 다음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이 대신 정신줄을 잡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 정신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이 영상이 월요일 밤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 보고 나서 야식 하나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야식을 시켰다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에서 2시간 정도 무보수로 야근하라. 이러면은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야근 수당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보수로 야근해라.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그래서 대부분 짜증날걸요? 야근 수당이 없어도 야근하라 그러면 당연히 짜증나는 거고 있어도 야근하라 그러면 짜증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회사에서 2시간 야근하라? 그럼 엄청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격을 해요. 이 치킨이. 이 곱창이랑 이 치킨이 내가 한 2시간 정도 야근한 값이거든요. 어쩌면 한 3시간을 야근을 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과연 이 치킨을 그렇게까지 좋아했나? 내가 3시간 정도 야근할 정도로 이 치킨을 지금 먹어야 되나? 과연? 나는 무엇을 희생한 걸까?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치킨 땡기는데? 라고 먹지 마시고 이 치킨은 나의 어떤 거를 희생해서 과연 이걸 먹는 거지? 라고 스스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쓴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연말이죠?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지? 내 통장에 얼마 남았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썼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소비를 해도 잘 썼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고 올해 썼어야 돼. 라는 소비가 과연 얼마일까?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겠죠. 그 무의미한 것들, 집에 가면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뭔가 점심 때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고 오늘 왠지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갈까? 하면서 내가 질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됐을 텐데 그 무의미한 것들을 쓰면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꽤나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걸 희생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생각법을 한번 매일매일 해보시면은 저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엄청나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인가? 라는 걸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법을 매일 해보시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